예, 그러면은 이어서 휴먼 팩터와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을 비롯한 실감 미디어에서는 이 휴먼 팩터와 사용자 경험이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용자 경험은 디지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가치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서 그럼 특히나 왜 실감 미디어에서는 왜 휴먼 팩터 사용자 경험이 중요할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 휴먼 팩터가 뭐야? 휴먼 팩터. 제 생각에 휴먼 팩터는 휴먼과 팩터로 나뉘는데 휴먼은 인간, 어, 팩터는 요소. 인간 요소? 인간 요소가 뭐냐고. 기관이 거기까지 기관지, 잘했어. 세포 뭐 그런 거겠죠? 그것도 잘했어. 근데 일단은 우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까 오감 얘기했잖아. 응. 그 오감을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봐. 휴먼 피부, 팩터를. 어. 코, 눈, 귀. 그런 게 왜 중요해? 어떤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거야. 여러분 휴먼 팩터가 정의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뭐로 하겠습니까? 눈, 코, 입, verbal, non-verbal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조금 더 깊이 나가면은 우리 수업 자체가 미디어, 이 테크놀로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를 이제 갖는 거 아닙니까? 이때에 궁극적으로 인간, 인간의 팩터들에게 긍정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휴먼 팩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정의를 적어놨죠. 인간과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에 여기서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겠어? 눈, 코, 입, 피부 이런 거, 채널, 상호작용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즉 나와 컴퓨터 상호작용을 이용하고 그 무슨 말이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컴퓨터 치다 보면 목 아프잖아. 목 디스크 걸리잖아요. 제가 지금 목 디스크 걸렸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시스템인 거예요. 뭐가? 적어도 제 책상이 또는 컴퓨터가 이런 것들이 의자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 행복과 저요 이 시스템 운영을 최적화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최적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일 영향이 안 가게 제일 영화 제일 좋게. 긍정적으로 그렇지. 제일 긍정적으로 즉 내가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할 때 최적화는 뭐냐면은 제가 영상 강의를 가장 즐겁고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보 이 강의를 듣는 것을 즐겁고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듣는 것을 최적화로 듣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휴먼 팩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면은 휴먼 팩터, 뭐 어거노믹스 뭐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도 역시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휴먼 팩터, 사용자 경험, 나중에 어거노믹스 이런 거 다 유사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자 정리하면 휴먼 팩터 또는 사용자 경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최적화. 뭐에 대한? 인간의 행복과 시스템 운영. 용도 필요하니? 그 봤어. 하면 어때? 아니 아빠가 대학생 형아들 누나들한테도 다 보고하라고 그래. 응. 근데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보고할 거 아니야. 응. 보고해.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느끼고 경험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것뿐이야. 응. 그러면은 사용자 경험과 응. 응. 어거노믹스, 응. 휴먼 팩터의 목적은 왜 이게 중요해? 어, 실수를 줄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려고. 석현이 표현으로. 너가 한마디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봐. 한마디로 세상을 더 낫게 하려는. 아, 그건 너무 미스 코리아 대회 나왔을 때 하는 말 같다. 아, 쉽게 얘기해서 네가 게임 유저잖아. 너 응. 게임 하잖아. 무슨 많이 게임 하지. 하지? 너 막 컴퓨터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모바일 지금 게임도 제일 하고. 많이 하는 거. 포트나이트? 어. 홀라인 할 때 네가 와!
이거 정말 좋아라고 느끼는 게 사람에 대한 사용자 경험이 최적 경험을 느끼는 거고 자 게임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네가 만들 때 사람의 손가락으로 주로 하니까 사람의 손가락으로 제일 맞게 최적화해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지금 석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손이든 뭐든 간에 사용자가 즐겁고 행복하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 운영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연구하는 게 휴먼 팩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해했죠? 휴먼 팩터나 사용자 경험이 실감 미디어 분야에서 가상현실 분야에서 왜 중요할까? 사람의 사용자 경험? 음. 어, 지난번에 가상현실 해봤지? 게임 해봤지? 아빠 연구실에 와서 해봤잖아. 컴퓨터로 된 거. 바이브 해가지고 했었잖아. 그때 해보니까 어때? 뭔가 엄청 실감이 나. 실감나지? 내가 게임 속에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야. 그거 하면서 어지러움 같은 거 느꼈어? 안 느꼈어? 그 당시에 그냥 생각해봐. 안 느꼈어. 안 느꼈다고. 얘는 안 느꼈어. 10분을 넘게 하는데도 안 느꼈다고. 얘는 이미 거기 익숙해졌어. 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학원생 여러분들 선배들은 5분을 못해. 나도 그렇고. 어지러워. 바로 이게 가상현실에서 실감 미디어에서 왜 휴먼 팩터가 중요하냐는 거야. 이 친구들이 느끼는 경험과 내가 느끼는 경험이 다르거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이 친구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그, 그 기준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저같이 어지러움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기준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을 맞춰야죠. 그래야지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줄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일반 사용자를 만들 거야 우리는 하면은 저 같은 사람 다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시장이 확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가상현실에서 눈을 다 가리고 쓰기 때문에 어지러움, 사이버 멀미라든가 또는 심지어 쓰러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포켓몬 만화 보고 나서 애들이 팍팍 쓰러진 얘기 제가 또 해드릴 거거든요. 휴먼 팩터 사용자 경험이 특히 가상현실에서 왜 중요한지 이런 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 제품입니다. 사이버리스라는 회사에서 스카이림이라는 그 게임 기기인데 여러분 제가 감히 예측하건데 여러분들 오락실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락실에 기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액세서리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액세서리를 많이 이용할 거고 그리고 이 액세서리와 눈을 가리면서 그리고 사용자가 마치 직접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바닥을 보세요. 이 바닥 보면 이 바닥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뛰는 것 같은 경험을 주지 않습니까? 이 환경을 그대로 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뛰고 걷고 그리고 화살을 쏘고 또는 총을 쏘고 하는 액세서리를 하면서 최적 경험을 줬죠. 안전에 대한 것도 어떻게 허리 벨트를 묶어 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도록 이런 모든 게 바로 휴먼 팩터 또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커뮤니케이터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 간단합니다. 프레젠스, 만족도는 계속 높이면서 부정적인 경험, 어지러움이라든지 아니면 부자연스러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부정적인 경험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를 유저빌리티 테스팅이라고 하고 그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뭐 휴먼 팩터, 어거노미스 이게 다 유사한 용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불쾌한 곡작이라는 용어가 나왔네요. 불쾌한 곡작이는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습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맨 처음에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로보틱스라고 하는 로봇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1970년에 나온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마사히로라는 연구자가 만든 건데 일본 연구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봇 연구도 일본에서 많이 발달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나라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로봇 연구에 전념하고 있을까요? 어느 나라? 중국? 중국. 중국이 정말 무서워. CES 2018년도에 로봇 섹션에서 한 60%가 중국에서 온 기업들이야. 그 나머지 40%에서도 상당 기업이 미국에 있는 중국계 회사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제 구글이 인수했다가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에다가 팔았죠. 그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사한 로봇 그새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많이 앞서 있지만 향후 5년 정도를 보면은 중국 정말 무섭습니다. 중국 정말 무섭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트래킹하기 바랍니다. 중국어 좀 하시나요? 잠깐만 아무 말이라도 좀 해주시죠. 니하오. 끝? 하오. 끝? 하오. 밥 먹었냐고 이러고 있잖아. 그거 부적절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안 주고 영어 이거는 중국어기 때문에. 니시파노마. 딴 거 혹시 배웠잖아. 닌하오. 그건 뭐야? 센세이. 닌하오. 하이.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로봇이 우리가 다루는 로봇은 산업용 로봇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 로봇. 그러다 보니까 소셜 로봇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맞대는 이런 로봇들을 얘기하는데 처음 로봇을 딱 만들면은 호기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으니까 좀 어설퍼도 와 이건 뭐야 이렇게 본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R2D2 같은 경우 또는 R2D2 말고 걔 친구 뭐냐? C300인가? C3PO. C3PO 같은 경우는 뒤뚱 로봇 귀엽다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로봇의 기술도 발달돼서 사람처럼 가까워 오면은 어느 순간에 상당히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로봇 뭐 이러냐? 야 이거 아직도 갈 게 멀었다. 아이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왜? 인간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은 사용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간과 일치하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아예 인간이랑 외모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면은 호기심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인간과 유사하게 다가가면은 정말 이 2% 부족한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아서 야 이거 아직도 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게 바로 이제 불쾌한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호감도가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떨어졌잖아. 이게 뭐야? 떨어졌다는 게 바로 골짜기라는 거야. 여기에서 골짜기 영어로 뭐지? Valley. 밸리야, 밸리야? Valley. Valley. 명심하세요. 여러분. V 발음을. 그래서 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면은 그건 시장에서 성공이 되는 거고 못 올라가면은 시장에서 성공이 안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3D. 3D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깊이감이 있네. 와, 좋다. 그러다가 그냥 뚝 떨어졌어. 왜? 사실 언캐니 밸리 레벨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휴먼 팩터, UX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미 가까이 갈 정도가 안 된 거야. 근데 이제 로봇이라든가 인간과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 대표적으로 로봇이 있겠고 나중에는 이제 홀로그램도 그렇게 될 겁니다. 홀로그램도 그렇고요. VR에서 캐릭터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더 예민하고 민감하고 아주 까탈스럽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진 다음에 빨리 그게 치고 들어와야 된다. 빨리 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건 결국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은요 시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쾌한 골짜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요거는 시각 미디어에 있어서 확산, 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밸류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가 현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제공을 해야 한다. 그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쾌한 걸 쪽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프레젠스 경험을 극대화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것들만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까지는 뭘 얘기했냐면은 이 실감 미디어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실감 미디어를 우리가 만들거나 제작자로서 만들거나 또는 사용자로서 즐길 때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해서 프레젠스를 높여야 된다라는 그 궁극적 지향점을 만들었고 프레젠스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예를 들면은 미디어 풍요성, 그러니까 채널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상호작용성을 고품질화시켜야 되고 신체 소유감이라는 개념도 많이 활용해야 되고 이때 휴먼 팩터와 사용자 경험 중요하고 그리고 불쾌한 골짜기를 빨리 극복시켜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프레젠스 경험을 극대화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안. 보안입니다. 보안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안이 뭐예요? 쉽게 한 예를 들면 비밀번호. 그렇지. 그렇지. 비밀번호 같은 거. 블록체인 알아요? 그거는 비트코인. 비자 써 있는 거 그 비트코인이고. 그것도 맞아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이 왜 그렇게 유망하게 보냐면 이 보안을 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안은요. 네트워크로 연결될 거는 다 보안의 이슈가 있어요. 네트워크로 연관된 건 다 보안의 이슈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IoT 얘기를 하면은 뭐가 주 이슈가 되겠어? IoT니까? 인공지능. 그렇지, 아니구나. 인공지능. 아니야. 뭐 그것도 맞아. IoT도 역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니까 보안. IoT. 그러니까 하여튼 와이어리스든 와이어든 간에 네트워크로 연관돼 있으면은 핵심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보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안은 계속 이슈화가 될 겁니다. 무인 자동차는 역시 보안이 여기 필요하죠. 보안이 필요하겠죠. 왜? 무인 자동차라는 것은 여러분 센서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센서도 당연히 있고 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계속 정보를 받는 거거든요. 지리 정보도 받고 등등등을 그렇기 때문에 보안 이슈는 늘 핵심이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 교수님, 실감 미디어가 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하지? 실감 미디어는 당연히 네트워크가 연결되겠죠. 연결돼 있지 당연히. 왜? AI 같은 경우는 이걸로 보잖아. 그럼 연결돼 있죠. 그럼 다운로드하면서 보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여러분들은 다운로드해서 음악 듣습니까? 석현이 다운로드해서 음악 들어? 네. 아 그래? 아 스트리밍으로 듣지 않아? 지니로?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듣는 거지. 너 혹시 너는 가격제가 얼마짜리니? 아니 스마트폰 가격제 요금제. 요금제? 너 하여튼 데이터 양이 작지? 작지? 1기가 정도. 그래. 석현이는 중2니까 1기가밖에 안 되니까 스트리밍으로 안 듣지만 우리도 다 스트리밍으로 듣잖아. 당연히 스트리밍으로 하지. 누가 다운로드해서 받고서 음악 듣니? 맞죠? 가상현실도 마찬가지야. 가상현실도 다운로드해서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운로드를 하더라도 다운로드하고서 네트워크 빼진 않잖아 인터넷을. 그리고 계속 연결이 돼 있어가 이제 연결이 되었어야지 패치도 하고 내가 한 점수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컴피티션도 하고 등등 서비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늘 연결돼 있다고. 그래서 실감 미디어도 늘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당연히 보안에 대한 문제는 늘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고요. 두 번째, 보안의 위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정보 따르는 거는 유출. 그렇지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였었어? 넌 잘 모르지. 포털 같은 데 있잖아. 이런 그 SNS? 뭐 SNS든 거기에 내 이름 아니면 뭐 전화번호
심지어 크레딧 카드 번호 이런 거 등등등 기업하잖아. 기업 거기다 작성하잖아. 그게 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20만 명의 정보가 뭐 빠져나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 이전에 얘기했던 그 보안의 이슈와 관련돼서 개인정보는 늘 위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죠. 랩탑 같은 경우에 카메라에도 그거를 해놓는다. 안 보이게끔 해놓는다. 이거는 이제 저커버그가 그렇게 하거든요. 저커버그 같은 사람도 그런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감 미디어에서는 특히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실감 미디어는 말 그대로 실감 나게 하는 미디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가상의 캐릭터가 거기 들어올 수 있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을 그 캐릭터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VR 기기를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끼고 있어. 어? 끼고 있는데 내가 석현이를 사랑해. 석현이라는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석현이라는 사람은 몰래 카메라로 찍어놔. 그런 다음에 그 찍은 영상을 이 가상현실 상에 넣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실감나게 마치 내가 사랑하는 석현이와 같이 노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석현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석현이와 매일 밤마다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당사자가 그걸 알면 어떻게 했어? 끔찍하겠지. 그런 게 가능한 게 바로 이 가상현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 페이스북 알지? 페이스북 무슨 회사야? SNS. 네트워크 서비스 하는 회사지. 오큘러스 리프트도 알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리프트를 인수했거든? 1조 5천억인가 아주 헐값에 인수했는데 왜 인수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마 그거다 뭘 할 것 같은데. 뭐랄까? 여러 가지를 하겠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는 어디에 끼는 거니? 눈에 끼는 거지. 근데 눈에만 딱 끼니? 아니. 그럼 머리에 이렇게 끼지. 머리에 무언가를 낀다는 의미는 머리의 데이터를 이제 EEG라고 그러거든. 뇌파라고 그러거든. 뇌파라는 정보를 센서로 빼내기가 아주 쉬워. 이렇게 썼잖아. 그럼 뇌파라는 정보를 여기 있는 이 밴드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센서로 해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HMD를 통해서 뇌파를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그거 개인정보인데 페이스북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어. 마음대로 없어. 쓸 수는 있겠지. 마음대로 어떻게 써? 동의서를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동의서를 하는데 그렇지. 어떤 그 글씨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안 보고 가서 동의를 하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이걸 딱 쓰는 거야. 그렇지. 그거 굳이 우리가 다 내다보진 않잖아. 미안해. 우리 멍멍이고.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동의서 아무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의서에다 그걸 넣은 거예요 지금. 지금이 아니라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개인 정보를 가져가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이미 사인을 한 것이. 제가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HMD는 또는 구글 글라스처럼 이렇게 눈 동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정보를 무한정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혹시나 왜 그걸 가져가는 게 문제냐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페이스북 안에서 어떤 상품을 보고 있어요. 어떤 글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글을 읽을 때 특정 뇌 부분이 활성화되면은 좋다, 싫다, 뭐 이런 거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특정 키워드에서 내가 반응을 해, 긍정적으로. 특정 키워드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석현이가 페이스북 운영자라면 어떻게 하겠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축구에 대해 좋다고 하면은 축구에 관련된 그 게시물을 아빠한테 자주 이렇게 해줄 그렇지. 거고. 게시물에다가 더해서 뭐까지? 광고까지. 광고.
늘 걔네들은 커머스 쪽을 생각하니까 돈 버는 거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개인 정보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아이 트래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정 부분을 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해서 그것과 연관된 정보를 준다면은 더 효과적인 전략을 피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됐죠? 연관된 게 지금 요 세 번째 페이지가 바로 이제 뉴로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EEG, ECG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거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이건 통과를 할게요. 요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은 MR의 야외 사용 제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구글 글래스를 끼고서 무언가를 이제 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 PPT에다가 써놨지만 왜 DMB 방송을 그 자동차 안에서 못 보게 하냐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슬쩍슬쩍 보는 거 자체가 사고율을 굉장히 높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다 썼지만 우리가 면허 취소에 대한 술을 먹으면 한 0.1% 정도 되는데요. 이때 전방 주시율이 72%밖에 안 돼. 이 말은 뭐냐면은 정상적이었을 때를 100으로 했을 때 72%밖에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DMB 그러니까 앞에 오른쪽 이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이 DMB 영상을 잠깐 보는 것이 전방 주시율을 약 50% 반으로 줄일 정도로 시야 방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구글 글래스처럼 구글 글래스랑 MR 현실의 가상의 오브젝트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전방 주시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보의 양이 많으면요. 정보의 양이 많으면은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주의력이. 석현이 혹시 공부할 때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나요? 그래? 혹시 공부할 때 동영상 보면서 하진 않죠? 뭐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대답을 해야죠. 지금 수업이에요. 해요. 동영상 보면서? 그럼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면 솔직히 본인 생각에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안 되는 거는 알았고요, 이제. 왜 알았어? 혼나서. 혼나서 알았어? 왜 혼났어, 그럼? 보면서에서 보면서 해서. 그래서 아빠가 뭘 얘기했지? 하면서 집중. 집중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아빠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건 클래식이에요. 실험에서 클래식. 자, 여러분들 이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사실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스위치 태스킹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을 두 개를 했을 때 하나를 했을 때 자, 일을 하나를 했을 때를 볼게요. 즉 여러분들이 공부만 했을 때를 생각하면 돼요. 1, 2, 3, 4, 5, 6, 7, 8, 10까지 해보시고 가나다라 마바사 4까지 해보세요. 시작. 1, 빨리 시작. 1, 빨리 시작. 1, 2, 빨리 1, 시작. 2, 3, 4, 빨리. 5, 6, 7, 8, 9, 10. 가나다라 빨리.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자.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한 가지 테이스킹을 한 거예요. 그럼 두 가지 테이스킹, 스위치 테이스킹은 왜냐면 뇌는 바꾸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그러고 스위치 테이스킹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면은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가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때 얼마나 분산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숫자와 가나다를 섞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 1, 나 2, 다 3, 라 4, 마 5.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작. 가 1, 나 2, 다 3, 라 4, 마 5. 그다음 뭐지? 가나다라 마. 바 6, 4, 7.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거야 하다가. 석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를 다 세면서 지금 일부러 했거든. 집중하려고. 그러나 뇌는 바보라니까요. 뇌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스위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요.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져요. 즉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데 음악의 가사에 신경을 썼잖아요. 그러면 스위칭이 된 거야. 이쪽으로 간 거야. 다시 공부로 와야 돼요. 다시 와요. 그건 뇌는 에너지를 계속 쓰는 것이고 집중은 집중대로 못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분산주의의 위험성이에요. 주의가 분산돼 주력이. 그러니까 MR 같은 믹스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 안경에서 정보가 뜨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정보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주의력 분산이 되어 가지고 위험이 높아요. 차 사고 날 수도 있고 도보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부딪힐 수 있고 마치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면서 걷는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MR이 가져오는 위험이 저는 상당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와, 이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 동영상이 뭐냐면은 이 동영상이 어 세계 신기록은 아닌데 첫 번째 동영상은 게임을 하느라고 몇십 시간씩 게임하는 걸 지금 영상으로 지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응? 계속 게임하는 거야 지금 이게. 10시간, 11시간,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야. 봐봐. 뭐야 이게. 게임을 이게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야. 몇 시간 동안 했니? 12시간 동안 했니? 10시부터 했어.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그런 뉴스가 없는데 게임 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게임해가지고 다음날에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뉴스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뭐 죽은 것까지 안 가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게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게임은 뭐냐면 그 가상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실감 미디어, 버추얼 리얼리티를 할 때는 게임을 예를 들면은 거의 100% 일치합니다. 360도로 더 몰입됐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뇌가 착각을 해. 착각을. 뭐를? 현실하고 가상하고 구분을 못 해. 그러다 보니까 뇌가 현실에 적응하는 시간이 더 늦춰질 뿐만 아니라 이 게임이라든가 특히나 이 가상현실은 몰입도가 높잖아요. 여기에 더 몰입되면 몰입할수록 현실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가 현실로 오면은 이게 리셋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더 이쪽 이 가상현실 세계에 더 몰입을 하면은 그쪽 세계가 더 좋거든. 그러니까 현실에 다 적응하지 못해요. 과몰입에 대한 이렇게 위험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는 게임 중독한 사람의 하나 예를 보여줄 겁니다. 한번 이 동영상 차분히 보세요. 이거는 독일에 있는 어떤 친구인데 이건 뭐 가상현실은 아닙니다. 게임인데 참 이거 보면은 이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이에요. 현실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게 게임에 대해서. 왜? 우리 내가 이미 거기에 빠진 거야. 저는 그래서 가상현실 이 HMD가 더 확산될수록 이 과몰입 중독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 그 초등학교 레벨까지는 절대 쓰면 안 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즐겁게 보라고 도서관에서 공부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야를 제한시키고 소리를 노이즈가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성인용 VR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인용 집에서 혼자서 이 성인용 영화 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성인용 VR 시장은 2025년 약 10억 달러, 한 1조 시장 넘게 보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 잘 쓰면 좋은 거고, 왜냐면 성인들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 장난처럼 한참 이제 사춘기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사춘기 들어오면 이제 막 여자가 생각나고 막 이럴 거예요. 막 성인물 야동 보고 싶고 몰래 야동 보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대학생 형아들 누나들 다 그러면서 자라왔어요. 야동. 근데 야동에 친구 중에 야동 본 애들 있지 솔직히. 다 보지.
다 보죠. 그럼 석현이도 봤다는 얘기네. 나 안 봐. 아니 그러면은 아니 안 본 애들도 있어. 민서. 왜 안 봐? 거부하는 거지. 거부하는 거야? 왜 나쁘다고 생각해서? 응. 그러다 나중에 사고 치면 어떡해? 조금씩 봐야지. 안 봐. 안 봐? 왜? 다 과장된 거래. 아 맞아 과장이야 그거 다. 다 뻥이야. 다 왜 막 뻥이야? 돈 빌, 아빠가 돈 얘기한 건 주고 뭐야? 왜 과장이야? 모든 영상은 조회수에 따라서 돈을 주거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영상은 뭐라 그랬어 아빠가? 과장. 기획 걔. 기획이라고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그걸 과장을 하는 거야. 모든 영상은 기획이거든. 과장으로 하는. 그렇지 과장이야. 그래서 우리의 뇌를 흐트려. 자극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또 어리석은 거야. 그냥 적절하게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만. 대신에 건강하게.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을 많이 하는 거야. 너희들도 운동 많이 해라. 자, 그 다음은 피로도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눈을 감쌌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지만 동시에 뭐가 높아? 중독률. 그치? 몰입도가 높으니까 중독이 높지만 한편으로 나 같은 아빠 같은 사람은 몰입이 돼 안 돼? 안 돼. 뭐가 있어서? 피로도. 그렇지. 피로도. 어지러워. 그래서 시각 피로도 이런 얘기하거든. 이거 왜냐면 우리 눈에 그 뭐 수렴 조절 불일치 이런 건 뭐 몰라도 되고요. 눈에 이 현실에 대한 이 현실이 뎁스라든가 이게 다 깊이감이 있는 건데 HMD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로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석현이처럼 어려서부터 게임을 했던 친구들은 이 가공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세계에 몰입도가 높아. 적응력이 높아. 그러니까 VR도 높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린이 얘기해. 어린이 동생 어린이 석찬이 뭐 쟤뿐만 아니라 그 동생한테 VR은 어떻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부정적 긍정적인 면이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점은? 긍정적인 점은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는 아이들은 얘기해줘. 에버랜드나 이런 거 갈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아주 심한 감기 걸렸다고 하면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새로운 그 뭐랄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경험 거를 대리 경험을 경험해 주니까 네 하고 또 부정적 영향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애들이 좋아하게 되고 너 좋아해서 또 많이 시켜주면은 그게 중독 가가지고 그 청소년 성인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진로가 조금 커서 뭐가 될지 모르니까. 너 시험 성적처럼 되겠지. 좀 좋아 난 실성생. 나 상위권이야. 거짓말은 이거. 하지 말자. 진짜 상위권이야. 점수 까? 성적 가져와? 상위권이야. 성적 가져와 그럼 지금. 상위권이야. 왜 형 아들들한테 왜 뻥을 쳐? 창피해? 진짜 상위권이라니까 나. 수학에도 상위권이고 사회도 상위권이고. 60점대가 무슨 상위권이야? 69점이야. 수학 69점인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23점이고 상위권이야. 야 69점 무슨 상위권이냐? 어제 상위권이야. 알았어 누나들이 형들한테 있으니까 오케이. 저는 사실 어린이들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석현이가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줬네. 그치 예를 들면 병원에 있는 친구들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가상현실을 통해서 대리 경험을 느낄 수가 있겠구나. 그렇네. 그렇네 진짜. 그런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VR은 어린이에게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과민증과 발작이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오른쪽 영상을 보세요. 오른쪽 영상을. 이거는 언제냐면은 1970년대 아니고 70년대 90년대 포켓몬 영상을 TV를 딱 틀었는데 짜자작 했을 때 빨강 뭐를 비롯한 조명이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때 일본에 있는 이 방송을 본 일본 전역이 230 몇 명, 240 몇 명의 아이들이 푹 하고 쓰러졌어요. 순간적으로 빛의 이 조작이 너무 강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게 다 정보거든요. 빛의 양이 다 정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한 거예요, 뇌가.
그래서 이제 쓰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광과민, 빛광자 써서 광과민증과 발작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에 삼성전자가 그 미국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책 읽어주냐 자기 전에 응. 그런 거 뭐라 그러니? 밤에 책 읽어주는 거. 굿나잇 리딩? 그러니 어쨌든 뭐 굿나잇 리딩 네가 만든 거야? 응. 뭐 그런 걸 해주는데 저걸 VR로 해준다는 거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야 저거. 저 어린이를 죽이는 일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에게는 VR은 안 된다. 이런 많은 좀 실험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가상현실을 포함한 실감 미디어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우리 커뮤니케이터들이 해야 될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프레진스와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증가시키면서 피로도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줄일 수 있는 그 방안, 그 핵심 파라미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긍정적인 방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이론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부정적인 것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어떻게 균형 잡히게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커뮤니케이터들이 잘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그러면 실감 미디어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할 말이 있어요? 한마디 해야 돼요. 할 말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